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보통 전기차를 사는 분들 왜 살까요? 호기심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리 어댑터 같은 분들, 두 번째는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한 분들, 주행거리가 많은데 연료비를 아껴보고자 해서 구입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죠. 전기차 충전 요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충전기도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충전하는데 곤란을 겪으셨던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가 들어갔습니다. 충전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스트는 이전 영상에서부터 전기차가 아직 대중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꾸준히 보급이 되겠지만 주류의 자동차는 아직도 내연기관을 탑재한, 그러니까 전동화를 경험한 모델일 거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전동화가 된 내연기관 자동차가 당분간 적어도 10년 동안은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르노가 갑자기 하이브리드를 만든다? 갑자기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엔진을 만들고 내연기관 바탕으로 성장을 하던 자동차 회사가 환경 규제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배출가스를 줄여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엔진의 크기를 줄여서 들어가는 연료를 줄여서 배출가스를 줄인다, 이런 다운사이징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시켜서 두 개가 함께 작동을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대략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에 토요타는 프리우스를 만들어서 하이브리드라는 장르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쯤 배출가스 규제는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좀 더 효율이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2002년에 컨셉트를 만드는데 연료 1리터를 가지고 1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우리는 만들 거야 라는 컨셉을 만들죠. 2002년에 컨셉으로 만들었던 이 차, 2010년이 조금 넘어서 2011년쯤에는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이 차를 실제로 양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은 아니고요. 몇백 대, 1년에 1000대 정도 만든다 그랬는데 몇백 대만 만들어서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리터로 100km를 달리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차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1리터로 100km를 달리는 차를 만들었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실상은 전기를 가득 충전했을 때 35km 정도를 전기 모터로,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거리를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0.8리터의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주행을 한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리터 카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야. 1리터로 100km를 갈 수 있긴 하는데 전기도 이미 충전을 한 거잖아요.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연료 1리터만 가지고 주행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했었어요. 이 폭스바겐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은 르노의 하이브리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2014년 파리 모터쇼에서는 르노가 이오랩이라는 컨셉트카를 보여줍니다. 저도 파리 모터쇼에 그때 참석을 해서 이 이오랩이라는 차를 실제로 타봤어요. 파리 근교에 한 60km 떨어진 이 테스트 트랙 같은 데 가서 보안상 이렇게 좀 폐쇄된 공간에서 이오랩을 타봤는데 이 차의 컨셉은 조금 더 엑셀1보다 현실적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데 2리터의 연료를 가지고 100km를 주행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의 XL1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해서 그 전기 배터리의 모터를 가지고 이 차는 한 60km 정도를 전기 모터로만 달리고 나머지 40km 정도를 엔진을 사용해서 달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르노의 소형차, 우리나라에도 있는 클리오 같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처럼 생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고요. 공기저항 계수도 굉장히 좋아서 0.23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1리터의 가솔린 엔진에 50kW 모터를 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6.7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어서
모터로 66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게 당시에 발표한 스펙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리터당 119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차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르노가 하이브리드를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예요. 르노는 우리나라에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회사 있었죠. 그전에는 삼성 자동차였고요. 그 사이에 르노의 자동차 혹은 닛산의 자동차를 가져와서 섞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뭐 조에라든가 아니면 트위지 같은 순수 전기차까지도 가져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디젤, 가솔린 엔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F1에 참여하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터스포츠에 정통한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르노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르노가 하이브리드를 갑자기 어느 날 탁 가져온 게 아니구나 이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일단 하이브리드 세계는 이렇습니다. 토요타가 세계 최강이죠. 판매량도 제일 많고 기술도 제일 오래됐고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관련된 특허의 상당수를 토요타가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나 르노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피해서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뭔가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역사를 보면은 토요타의 역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초창기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하이브리드야라는 것 자체가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고 이 차를 타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얼리 어댑터와 뭐 앞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헐리우드 같은 데에서는 프리우스를 탄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통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가 가까워질수록 이 하이브리드의 성격이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환경을 위해서 탔던 차라는 이미지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힘없이 비실비실 달리는 차 이런 느낌들이 전해지면서 하이브리드가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 못지않게 잘 달리고 재미있고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하이브리드가 있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요타가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은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내연기관차와 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연기관차 타던 사람들이 가속할 때 이 전기 모터가 개입하고 안 하고의 이 느낌,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 느낌들을 싫어했거든요. 좀 더 소비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비슷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내연기관차하고 느낌이 비슷하게 엔진이 언제 켜지고 꺼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특징이 있고요. 요거를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 따라서 만들었어요. 이 느낌을 보면은 토요타보다 오히려 언제 엔진이 켜지고 꺼졌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이 되게 만든다. 그럼 뭐가 좋냐? 전 세계의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타는데 운전자 당신은 내연기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뭐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타고 움직이면 돼. 밟으면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차를 만들다 보니까 구매층, 소비자층은 굉장히 넓어지고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바로 르노의 하이브리드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만간 출시하는 XM3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 하이브리드인 거죠. 쉽게 말하면 토요타하고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F1에서 사용하는 변속기 기술을 넣었다고 해요. 도그 클러치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모터의 개입 구간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거예요. 어지간한 데에서는 도심에서 모터만 사용하는 구간을 굉장히 늘려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가운데서 모터가 개입하는 구간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노는 이 기술을 이테크라고 부르면서 여러 차종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150개 정도의 특허를 냈다고 하고요. 이 방식의 뿌리를 찾아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르노의 2호랩이라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컨셉트카였는데요. 이거를 2020년까지는 이 기술을 8, 90%는 상용화할 거야 라고 그 당시에 르노가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르노가 이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하면서 더 개선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이테크라는 하이브리드 기술인 거죠. 이미 F1 같은 데서 하이브리드 기술,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효율을 성능을 극대화하는 효율을 좋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르노는 이 기술을 양산차에 효율을 중점을 둔 하이브리드로 개조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테크인데요. 일단 가볍고요. 부피도 적어요. 그래서 효율도 좋아지죠.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변속기에 클러치가 없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변속을 만들어 줍니다. 부드러운 변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기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기어를 각 단을 바꿔주는 기술, 바로 여기에 F1의 도그 클러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르노 자동차 코리아는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9월 혹은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기대감이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을 구현하면서 F1의 기술도 담았기 때문에 작고 가벼워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소형차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기존의 차보다 가격은 물론이고요. 무게나 공간 차지도 굉장히 적게 가져가면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죠. XM3 하이브리드는 트렁크 공간이 기존 차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한 300리터 정도라고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예전에 초창기 하이브리드 보면은 트렁크 절반을 배터리한테 할애하고 뭐 이랬던 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진 겁니다. 이 차는 출시를 앞두고 벌써 영업사원들은 이미 테스트 트랙에서 시승을 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타보지는 못했고 회사의 관계자 그리고 일부의 영업사원들만 요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해외에는 이미 많이 수출됐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시승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연비는 보통 리터당 20km를 훌쩍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발은 무조건 전기 모터로만 한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의 개입 구간이 도심 구간을 주행할 때는 75% 정도라고 하니까 도심 구간에서 상당 구간은 거의 4분의 3 정도는 전기 모터만 이용해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르노 영업소에서 벌써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XM3 아직 공식적으로는 출시하지도 않았고요. 계약을 받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비공식 사전 계약이라는 거를 받는데 아마 회사에서도 알면서 그냥 받는 것 같아요. XM3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의를 하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계약금을 내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차에 들어간 이테크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자,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